안녕하세요 여러분. 23차시 학습노트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 선거제도의 유형입니다. 선거제도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이 문제는 버리고 가자 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 잘 맞추고 다른 문제만 실수 안 하면은 정치화법은 1등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잘 잡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을 공부해 볼게요. 선거제도의 분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분류 기준을 잘 알아둬야 돼. 선거구제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고요.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있고요. 대표 결정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답해야 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류 기준별 선거제도의 유형을 잘 알아두어야 돼요. 분류 기준도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류 기준인 선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선거구라는 것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획정한 일정한 지역적 단위입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적 단위라는 것이죠. 이 선거구는 무슨 선거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가 전국, 우리나라 하나예요. 선거구가 한 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한 개의 선거구로 잡혀 있고요. 그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 대통령을 뽑는 거죠. 반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구가 253개입니다. 전국을 253개로 나누어요. 그리고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은 총 253명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선거구는 달라지기는 해요. 어쨌든 선거구라는 것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정해놓은 일정한 지역적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선거구제 하에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자, 이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뭐냐면은 적어봅시다.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나누는 기준이 선거구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거구의 크기가 아닙니다. 선거구 크기가 작다고 소선거구제인 게 아니고 선거구의 크기가 크다고 중대선거구제인 게 아닙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몇 명을 뽑는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그려주세요. 먼저 소선거구제에서는 어떻게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법국입니다. 정법국이라는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 봤어요. 이 정법국에는 6개의 선거구가 있어요. 이렇게 6개의 선거구가 있고요. 여기서 몇 명의 대표가 뽑히냐면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요, 정법국은. 한 명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한 선거구당. 이렇게. 한 선거구당 한 명의 대표가 뽑히는 게 소선거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도 그려볼게요. 여기는 법정국입니다. 법정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고 3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선거구당 몇 명이 뽑히냐?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적어도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이 뽑히게 됩니다.
일단 그림 그리고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렸죠? 이 그림을 바탕으로 각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거구 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한 곳에서 한 명의 대표자가 선출되면은 선거구 크기가 크든 작든 무조건 소선거구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뽑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후보의 난립이 적다는 거예요. 왜 후보의 난립이 적냐?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만 뽑힙니다. 그럼 정당 입장에서는 한 선거구당 한 명의 후보를 내려고 하겠죠. 왜냐면 여러 명 내면은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가 분산돼서 자기 정당의 사람이 안 뽑힐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한 선거구당 한 명의 후보를 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와 공약을 파악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몇 명 안 나오니까 파악해야 될 후보자도 적고 파악해야 될 공약도 적은 겁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공약을 파악해서 선거를 진행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장점 볼게요.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제가 아까 선거구 크기에 따라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나누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보다 선거구의 크기가 좁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 관리가 쉬운 거죠. 적은 지역만 돌아다니면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점, 한 선거구의 대표가 한 명이야. 그러면은 그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 대표 한 명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정책이 망했어. 그럼 무조건 우리 대표 한 사람 잘못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의 정책이 굉장히 잘 됐고 우리 지역이 부흥했어. 그러면은 이 지역의 대표 한 사람이 잘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장점을 볼게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거대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 하에선 큽니다. 자, 이게 왜 그렇냐면 이유를 적어볼게요. 왜 그렇냐면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 때문입니다. 자, 이 사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사표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사표란 낙선한 후보에게 던져진 표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후보에 던져진 표, 즉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를 사표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은 심리가 어떠냐면은 내 표가 당선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이 돼. 그 한 명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선거 당선에 기여하고 싶잖아요. 그럼 작은 정당의 사람보다 당선 가능성이 큰 정당에 속해 있는 후보자한테 표를 줄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의당 사람들이 1등하기가 쉽지 않아. 한 지역구에서 정의당이 1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당선 가능성이 크면서 내 마음에 드는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심리 때문에 보통 거대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다수당의 출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 다수당 무슨 뜻이라고 했지? 정부 형태 할 때 많이 나왔던 건데. 다수당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수당 출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그 결과 다수당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회 입법 과정 할 때 배웠지만
국회에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되면은 법이 통과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이 됐다는 것은 어떤 법을 통과시키기가 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정당이랑 싸울 필요가 없이 정당의 소신껏 안정적으로 정치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당이 출연하면 전국 안정에 유리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소선거구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을 알아볼 건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을 알아보기 위해 일단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표를 봐주세요. 소선거구제를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구 3개가 나와 있어요. 전국에는 3개의 선거구만 있고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는 모두 100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갑구, 을구, 병구에서 각각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됐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몇 명의 대표가 뽑힌다고 했죠?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가 뽑힌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한 명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갑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 후보는 누구죠? A당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했죠. 그럼 A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을구에서는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네, 을구 역시 A당 후보가 제일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A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자, 병구에서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렇게 봐야 돼요. 병구에서는 어떤 정당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죠? 네, 병구 역시 A당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죠. 그래서 갑구, 을구, 병구 전부 A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의석수 정리해볼게. 이 결과 의석수를 봤더니 A당이 전부 다 먹어버렸죠. A당은 3석을 가져갔고 B당과 C당은 0석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봤더니 그러면 이 A당에 뽑은 사람들 제외하고 이 표들 B당, C당에 투표한 사람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알겠지만 사표가 절반이 넘어. 그치?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던진 표가 다 사표가 됐습니다. 그쵸? 자, 이게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에요. 절반이 넘는 유권자의 의사가 다 무시된다는 게 소선거구제의 단점입니다. 자, 단점 1번 적어볼게요. 소선거구제는 어쩔 수 없어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의사가 그만큼 반영이 안 되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두 번째 단점을 알아보려면 득표율과 의석률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득표율과 의석률. 이 득표율과 의석률은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직업도로 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 둬야 돼요. 자, 득표율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적어봅시다. 득표율은 전체 표수 분의 정당 득표수 곱하기 100이 득표율, 정당 득표율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의석률은 전체 의석수 분의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 곱하기 100이 의석률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득표율부터 구해볼게요. 저 전체 표수는 갑구에 100개, 을구에 100개, 병구에 100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표수는 300입니다. 자, 그리고 A당이 득표한 거는 갑구에서 50표, 을구에서 48표, 병구에서 40표인 거죠. 이걸 다 더하는 거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정당 득표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은 138이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46%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A당은 전체 전국에서 46%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B당과 C당도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봤나요? 네, 구하면은 아마 42%, 12%가 나올 겁니다.
득표율 구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의석률 구해볼게요. 자, 전체 의석수는 전국에 3개의 선거구밖에 없고 한 선거구당 1명을 뽑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는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획득한 의석수, A당이 획득한 의석수가 3개였죠? 3을 접고 100을 곱해주면은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석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3분의 0이야. 그러니까 0%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랑 의석률만 구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 새로운 걸 알아볼 건데, A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득표율은 46%야. 득표율 46%. 그리고 의석률은 100%입니다. 자, 득표율이랑 의석률 둘 중에 뭐가 더 큰가요? 의석률이 훨씬 크죠. 자, 이런 경우 뭐라고 부르냐면은 득표율에 비해서 과도하게 의석을 많이 획득했다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대표되었다. 과대 대표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용어 잘 기억해 줘야 돼. 진짜 많이 나와. 자, 그 반면 지금 B랑 C당 같은 경우는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지율은 42%, 12%를 찍고 있는데 의석은 하나도 못 얻은 거야. 이런 경우 너무 과하게 적게 대표되었다라고 해서 과소대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실제 지지를 나타내는 건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득표율. 유권자의 실제 지지율은, 전국의 지지율은 이 정당 득표율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의석률은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죠? 단점으로 올라가서 정리해 볼게요. 2번.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합니다. 네, 소선거구제의 두 번째 단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용어 정리한 거 적어볼게.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크면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너무 과하게 대표되었다라고 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득표는 많이 했는데 의석률을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게 대표되었다라고 해서 과소대표되었다라고 한다고 했죠. 반면에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득표는 적게 했는데 적게 한 득표율에 비해서 의석을 많이 가져갔을 경우 너무 과하게 대표되었다라고 해서 과대대표되었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득표율과 의석률 불일치가 심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볼게요. 세 번째 단점은 네 번째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데, 거대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군소정당, 이게 작은 정당을 군소정당이라고 하거든요.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군소정당이 되는 이유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군소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정당은 전국에 있는 일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고 소수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군소정당이 의회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소수의 입장은 전혀 국회의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소수 집단의 의사는 반영되기가 힘들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소선거구 제도의 의미, 장점, 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이 전부 다 시험에서 보기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고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대선거구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대선거구제는 아까 말했듯이 한 선거구 안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이게 중선거구제랑 대선거구제가 합쳐진 말인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2명에서 5명까지 뽑으면 중선거구제라고 부르고요. 6명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2명 이상이면은 합쳐서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중대선거구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소선거구제의 장단점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점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봤던 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표를 봐봐. 자, 이 지역구가 이제 이 나라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한 지역구 안에는 2명의 대표자가 당선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갑구에서는 누구랑 누가 당선이 될까요, 여러분? 갑구에서는 A당과 B당이 당선이 되겠죠. 뭐 1구에서는 누구랑 누가 당선이 될까? A당이랑 B당이 되겠죠. 그리고 병구에서는 누구랑 누가 당선이 될까요? A랑 B가 됐어.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사표가 몇 프로밖에 안 나왔어. 갑구에서는 사표가 5%밖에 안 나왔고요. 1구는 사표가 6%밖에 안 나왔고 병구에서는 사표가 25%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아까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사표가 50% 넘게 발생했어. 절반이 넘는 유권자의 표가 전부 사표가 됐는데 중선거구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사표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의사가 그만큼 존중이 되었다는 거겠죠. 이게 중대선거구제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아까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거대 정당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왜냐면 한 선거구에서 한 명밖에 안 뽑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대 정당에 속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 자,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굳이 1등이 아니어도 돼. 2명을 뽑으면 2등 해도 되는 거고 4명을 뽑으면 4등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게 소신껏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뽑게 되겠죠. 그 결과 분소 정당의 의회 진출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아요. 그러면은 좀 파워가 있는 정당 입장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만약에 2명을 뽑는다고 해봐. 그러면 강한 정당, 거대 정당의 경우에는 이 두 석을 다 내가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2명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2등까지 뽑히니까 우리 후보 2명까지 내보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후보자가 많아져요. 한 선거구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2명 이상을 뽑다 보니까 한 선거구 안에서 정당도 여러 명을 후보자로 내는 겁니다. 그 후보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다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점 볼게. 단점도 소선거구제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후보자가 너무 많아질 수 있지.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까 많아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후보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점이에요.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점 볼게요. 자, 아까 말했듯이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중대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선거구 지역적 범위가 넓어요. 선거구 범위 자체가 좀 넓습니다. 이게 정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될 곳이 많겠죠. 그래서 선거운동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선거 관리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의 대표가 2명 이상이야. 그러면 이 지역의 정책이 잘 됐거나 못 됐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애매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렵다는 게 세 번째 단점이고요. 네 번째 단점, 군소 정당이 난립해서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은 정당들도 의회에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회에 작은 정당들이 굉장히 많아졌어. 그리고 다수당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계속 협의를 하고 계속 싸워야 돼. 근데 정당끼리 너무 많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법은 통과도 안 되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입니다. 정치적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네 번째 단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죠. 네, 다섯 번째 단점이 중요해. 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점인데요. 당선자 간의 득표율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선거구가 있다고 칩시다. 갑선거구에서 이제 2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2명을 뽑아요.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선자를 봤더니 A 후보는 10만 표를 득표해서 얻어서 당선이 됐고 B 후보는 5만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둘 다 어쨌든 똑같은 대표야. 10만 표를 얻었다고 해서 5만 표를 얻은 사람보다 권한이 2배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대표가 됐는데 A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10만 표나 들었고 B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5만 표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B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의 가치가 2배나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대표를 뽑는데 A 후보를 뽑은 사람은 10만 명이나 되고 B 후보를 뽑은 사람은 5만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5만 명의 투표의 가치는 10만 명의 투표의 가치보다 2배가 컸다고 할 수 있죠. 똑같은 대표를 만드는데 기여를 한 거니까. 즉 이거를 정리하자면 선거군의 투표 가치에 차등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투표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선거구 내라는 점. 선거구 간 인구 편차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는 선거구 간의 인구 수가 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선거구에서 10만 명이 살고 있고 B 선거구에서 5만 명이 살고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평등선거 위배되는 걸로. 이거는 선거구 간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 내의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라는 점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부터는 선거제도를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인 대표 결정 방식에 따라 분류되는 선거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결정 방식이라는 분류 기준 하에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먼저 다수대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수대표제는 다시 단순다수대표제, 다른 말로 상대다수대표제랑 절대다수대표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절대다수대표제는 단순다수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다수대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다수대표제를 알아보기에 앞서 하나 말을 해주자면은, 사실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는 모두 이 다수대표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이냐 절대이냐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다수대표제를 모두 택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알아두고 단순 다수대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순 다수대표제는 뭐냐면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인이 당선이 되거나, 또는 득표한 순서에 따라 일정 수의 후보자를 당선자가 되는 것,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 이게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앞에 거는 소선거구제 일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하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등이 당선되는 것, 이게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1등이 2등보다 한 표만 많아도 돼. 그냥 가장 많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단순 다수대표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말은 중대선거구 제1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 1명과 그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당선자가 된다는 것, 이게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것, 이게 단순 다수대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굉장히 단순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투표 개수만 세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됐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는지 밑에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습하면서 알아볼게. 자, 또 정법나라가 나왔는데요. 정법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그 중에서 단순다수 대표제를 택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정법나라엔 여러 선거구가 있는데 그중 A 선거구의 선거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단순다수 대표제 하에서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 A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선거구제니까 일단 한 명이 당선이 되는 것이고 단순 다수 대표제를 택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당선이 되는 것이죠. 쉽죠, 여러분? 당선자는 을입니다. 자, 그런데 을의 득표율을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45%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권자 절반의 지지도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지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절반의 지지도 못 받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단점 보세요. 절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대표성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순 다수 대표제로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권자의 절반의 지지도 못 받는 대표성이 낮은 대표가 뽑힌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절대다수 대표제입니다. 절대다수 대표제는 단순히 표가 가장 많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고요. 유효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절대다수 대표제를 택한 나라들은 과반수 득표를 해야지 당선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절반의 지지는 받는 대표가 되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절대다수 대표제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계속 분류가 되네요. 바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곧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절대다수 대표제의 장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지지는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선거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일단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 득표 같은 어떤 당선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 2위 득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을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게 결선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1차 투표가 어찌 보면 예선이 되는 거고 2차 투표가 결선이 되는 거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처음 투표를 했는데 갑 35%, 을 45%, 병 20%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은 을이죠. 을이 45%를 얻었어. 자, 그런데 과반수가 안 넘었어요. 그러면 이건 1차 투표가 되는 거고 이제 2차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보통 1, 2위 득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1등했던 을과 1차 투표에서 2등했던 갑이 결선에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이랑 갑은 다시 유세 운동을 하고 다시 홍보를 한 다음에 투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는 을과 갑 2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을 45%, 갑 55%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당선자는 누가 되는 것이냐? 더 많은 표를 얻은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다 보면은 적어도 절반의 지지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결선투표예요. 어쨌든 이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는 투표를 2번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네. 한 번 투표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유세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소도 차려야 되고, 또
투표 안내하는 사람들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또 두 번 투표를 해서 비용은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표성은 높였을지 몰라도. 네, 이런 한계가 있고요. 이제 선호투표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호투표제는 더 특이해요. 이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제 제도인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투표할 때부터 특이한 게 유권자가 모든 후보에게 일단 순위를 매겨. 그러니까 우리처럼 도장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후보자들한테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기고 이제 어떻게 집계를 하냐면 일단 1순위 표를 집계를 해요. 1순위 표를 쭉 집계를 했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있으면 당선자가 되는데 없어. 자, 없으면은 1순위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를 1순위로 표기한 유권자들의 2순위 후보자들한테 그 사람들의 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계해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연습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 말로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시가 후보는 A, B, C 3명이고요. 유권자는 갑을, 병정무 5명입니다. 총 5표가 있는 건데 이 5표의 과반수는 몇 표 이상입니까? 3표 이상은 돼야지 과반수 득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권자들을 보면은 이렇게 1, 2, 3등 순위를 매긴 걸 알 수 있어. 갑 같은 경우는 A가 1등, C가 2등, B가 3등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1순위 표를 집계하는 거라고 했어. 그럼 1순위를 다 표시해 볼게. 이렇게 다 표시를 했습니다. 1순위 표를 집계한 결과 A 후보 2표, B 후보 2표, C 후보 1표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과반수 득표자 있어요? 없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은 가장 1순위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C가 탈락이 되겠죠? 그리고 C한테 투표한 유권자,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 무죠, 무의 2순위 후보자한테 무의 표를 준다고 했어? 그럼 무는 누구한테 2순위 표를 줬어? B한테 2순위를 매겼죠? 그럼 B한테 한 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한 표가 추가돼서 3표가 됐죠. 그럼 B는 과반수 득표가 된 거죠. 그러면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당선자는 B가 되는 거죠. 이게 선호투표제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 다수 대표제보다 대표성은 높였을지 몰라. 과반수가 지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훨씬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알겠죠? 장단점, 차이점 알겠죠? 자, 지금까지 그 다수대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다수대표제 의미 알아두시고 단순 다수대표제와 절대다수대표제 구분해 주시고 절대다수대표제의 종류인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비례대표제까지 배우고 마치도록 할게요.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 설명할 때 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뭐 다 알겠지만 그래도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예시인데요. 보면은 총 의석수는 50석이고 정당 투표를 한 결과 각 득표율이 나와 있는데 A당은 50%, B당은 30%, C당은 20%를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고 했죠. 그럼 의석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전체 50석에 A당이 50%를 득표했으니까 50%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뭐죠? 네, 25죠. 그러니까 A당은 25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비례대표 의석의 50%인 25석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B당 같은 경우는 30%를 득표했죠? 그러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중에 30%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15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C당 같은 경우는 20%를 득표를 했으니까 전체 50석 중에 20%를 가져가는 거니까 총 10석을 가져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석을 결정을 하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25석, 15석, 10석 이렇게 정당별로 배분은 했어. 그럼 이 25석, 15석, 10석은 누가 채우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이걸 누가 채우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제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제도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예요. 이거 설명을 해볼게. 뭐냐면은 선거하기 전에 정당이 명단을 제출을 해요. 지우고. 어떤 식으로 명단을 제출을 하냐면 A당 비례대표 의원 명단 해갖고 1번부터 2번까지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놔. 1번 후보 누구, 2번 후보 누구, 3번 후보 누구, 4번 후보 누구 쭉 적어요. 쭉 적어서 미리 제출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봤더니 A당이 25석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은 A당이 미리 제출한 명단에서 25번째 후보까지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25번째까지 적혀있는 후보가 이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미리 명부를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비례대표제 중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비례대표제의 장점이 무엇인지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득표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사표가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당에 투표한 것이 그대로 의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표가 굉장히 적게 발생하고요. 그 말은 즉슨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해요. 작은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데 이건 중대선거구보다 더 유리해.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D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D당이 2%밖에 득표를 못했어. 그럼 거의 진짜 작은 정당이고 거의 지지를 못 얻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야. 전체 50석 중에 전체 50석 중에 2%인 한 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밖에 못 얻는 작은 정당이지만 의외의 의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정당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일단 의석 배분 방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득표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비례대표제는 득표율 일일이 계산을 하고 의석을 배분을 한 다음에 또 소수점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소수점 나오면 또 다시 막 배분을 하고 그래야 돼. 그렇게 보면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대표제에 비해서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소정당이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고 했죠. 그 말은 군소정당이 너무 의회에 많아져서 서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국이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 또 과제는 없으니까 복습 꼭 철저하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려운 거 배운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